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블루 웨이브나 뭐 권력 양분될 때 이 시나리오가 한 6가지가 돼요. 그거를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요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시장에 가느냐 못 가느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제부터는 상방 그림으로 간다. 오, 상방 그림이에요? 웬일이지? 닥터둠이 상방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냥 매일경제 TV에서 시장을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 나그네 중에 나그네. 신광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그네님. 오늘 그래도 오늘 좀 날에 맞게 코스닥이 옷장에 밀렸어요. 근데 그게 날에 맞게는 날에 뭐예요? 맞게 시장 하락할 때 보니까요. 오늘 좀 지수가 불안불안하죠. 연말까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코스피 코스닥의 급락시장이 또 연출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이랑 현물을 엄청 샀어요. 네, 근데 그 이유를 다들 아실 수도 있는데 그게 중국 시장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중국이랑요. 네, 중국의 홍콩. 그러니까 엔트그룹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IPO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도 이제 이거를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원래 마윈 알리바바의 자회사잖아요, 엔트그룹이. 핀테크 계열사. 네, 핀테크 계열사인데 그 마윈이 얼마 전에 프리뷰 행사를 하는데 중국 금융당국을 좀 비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금융당국이나 중물선물거래위원회에서 마윈을 불러가지고 혼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길들이기를 하는 차원에서 무기한인가요? 연기를 했잖아요, 지금. 상장을 연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석유기업 아람코 아시죠? 네. 아람코가 올해 초에 했는데 이게 275억 달러가 공모 조달 금액이었고 엔트그룹은 추정치로는 350억에서 400억 달러. 그러니까 엄청났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서 시장이 좀 많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 나가고. 근데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 공모 금액을 도전하기 위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애시가 된 상황이었는데 근데 때마침 갑자기 또 중단이 됐다. 그게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시. 돈이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단기적인 네. 단기 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이 흐름 속도가 우리나라로 순간적으로 쏠렸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 급락이 단순히 기관 매물, 외국인의 매도뿐만 아니라 그 상장을 준비하는 그렇죠. 자금도 있었다. 자금이 좀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1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약간 좀 산을 그리면서 내려왔잖아요. 네. 그 전에 한번 하락이 나. 물론 이제 석유 관련된 뭐 중동발 리스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아람코. 그게 좀 컸었죠.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한 추정치는 3조 원 넘게 팔았었어요. 한 달 동안. 사실 이런 거 몰랐을 때는 저희가 뭐 연말이라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 생각했고 미 대선 앞두고 불안하니까 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오히려 미 대선 우리가 예상했던 식으로 파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그냥 제갈길 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미 대선 역대 대통령 대비해서 상승률과 하락률이 나오는데 희한하게 민주당이 되면은 한 평균 3에서 5% 빠져요. 2주 동안. 네네. 공화당이 되면은 하루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선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이전에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뭐 되느냐 마느냐 그걸로 이제 변동성이 많이 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부양책이에요, 부양책. 경기 부양. 그걸 기다리는 거지. 지금 이제 뭐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한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력이 이제 양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1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건데 만약에 이제 불복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블라블라 돼서 뭐 쭉 연기가 된다면 이거는 조금 재수가 없다면 한 3월 4월까지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1월 20일 날 취임식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언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수인계가 1월 12일이거든요. 그 이후로도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 월가 구루 중에서 한 분이 기고를 했는데 참고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이온이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그분은 굉장한 닥터든 비관론자 중 한 분인데 롤모델인가요? 롤모델은 아닙니다. 롤모델은 이제 뒤에 나와요. 네네. 제가 일단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 부양책 나왔어야 됐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미국이 10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월, 2월까지 만약에 안 나오면은 더 큰 추가 부양책을 생각을 해도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연중 빼고는 할 게 없잖아요. 부양책도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미국 10년 국채 보시나 2년 국채 보시면은 저금리 기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돈을 어디서 끌어당길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땐 대선에 대한 포커스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실적으로 들어가면은 부양책과 연계돼 있으니까. 그러면 블루웨이브가 이번에 무산됐으니까 나중에 부양책 협상이 좀 또 난항 겪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월가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 유명한 사람들의 의견을 요약을 해요. 요즘에 번역기 잘 나오잖아요.
팝하고 네, 애용자죠. 팝하고 번역기 애용자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대부분 얘기하는 게 블루 웨이브나 뭐 권력이 양분될 때 이 네. 시나리오가 한 6가지가 돼요. 그거를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요걸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그래서 시장에 가느냐 못 가느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이제부터는 상방 그림을 간다. 오, 상방 그림으로요? 웬일이지? 닥터둠이 상방으로 간다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 상방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조건들이 어디서? 네. 유동성이죠, 유동성. 유동성 때문에 아마 정현 아나운서님 아실 거예요. 1월,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좀 어마어마한 수익 한번 냈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도 유일하게 코스피가 1,500원 깬다. 네. 그걸 아마 아시죠? 진짜 얼마나 얄밉던지. 더 빠진다, 더 빠진다. 맞아, 말은 맞는데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게 맞으니까. 반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제가 어. 반년 전부터 이거는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료가 노출돼서 됐지만 근데 그 이후부터 되게 힘들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월 달에 한번 손실 봤습니다. 6월 달에 시장 한번 흘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숏배팅 한번 했다가 아주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계속 상방을 보고 있는데 이번이 사실은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이제 초입이냐 아니냐를 좀 따져봤을 때 기술적 분석도 하고 뭐 수급도 보고 여러 가지 레포트도 많이 종합했을 때 저는 이제 오늘 밤에 딱 윤곽에 나왔다. 결론이 내렸다. 예, 개인적으로는 아마 차주나 한 2주 정도는 지수 자체가 좀 숨고르기 쉬어갈 거다 적당하게. 근데 좀 많은 폭은 빠지진 않을 거예요. 네. 적당하게 그냥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나 100포인트 내외 이 정도는 빠졌다가 그리고 거기서 아마 조금은 기간 조정이 좀 있다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한 3,500? 3,500. 내년까지? 네, 내년 안에. 지금이 딱 전고점 돌파기 직전이 박스권. 네, 그쵸. 전고점 넘어서고 이제 3,000 넘어가는. 그러니까 2,600이 이전에 2018년도 제약바이오 버블 당시 그때 당시였는데 거기만 넘어가면은 없어요. 매력이 없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 주도하는 섹터들이 많잖아요. 네. 2차 전지나 수소나 뭐 반도체, 소부장.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쪽은 좀 힘들 것이다. 그동안 주도했던 섹터들은 네. 힘들 것이다. 네. 아예 그럼 그냥 손바뀜이 일어. 예, 주도 섹터가 아예 바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따가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지금 여쭤볼게요. 이런 거구나. 네네. 우선 2차 전지랑 5G 반도체 안 사신 분들이 아니 없지 2차 않아요? 전지 지금 이렇게 좋아. 바이든이 지금 당선되기 직전인데 네. 왜요? 근데 바이든 공약을 여러분들 세분하게 보시면요. 네. 배터리 공장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리쇼링.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똑같아. 트럼프 대통령도 삼성한테 반도체 공장 이쪽으로 텍사스 쪽으로 옮기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강제 형식으로 얘기를 해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 바이든도 자국 우선주의가 대단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도 섹터가 바뀔 때를 볼 때가 미국의 ETF, 미국의 이제 추종 ETF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도체를 왜 어둡게 볼 수밖에 없냐면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국 ETF 중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관되어 있는 상품 지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연봉으로 봤는데 이건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네. 30년을 놓고 봤을 때 청정권에 도달하는 상황이에요. 청정권? 그러니까 고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추세를 이었을 때 고가 라인인데 네. 거의 갱신됐고 거기 지금 맞고 정확하게 떨어지고 약간의 조금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별로 안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손바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인텔 중국 공장 인수했잖아요. 그게 이제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고 얼마 전에 AMD가 자이글링인가요? 그 이제 빅데이터 업체를 엄청난 규모로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반도체 사이클이 저는 이제 종결이 됐다. 1차적인 종결. 그리고 이제 다음을 위해서 투자를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돈이 없어서 2025년까지 양수일을 정해가지고 매년 뭐 2조 원에 1조 원씩 주면 남입하면서 마지막에 주식으로 털어가지고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SK하이닉스도 좀 비싼 값에서 좀 치르긴 했지만 4년 5년 뒤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사실 이건희 전 회장님이 이제 키우신 거잖아요. 네. 사실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 반도체를 키울 때 반도체가 클 수 있었던 배경이 대만의 유명 업체가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치킨 게임에서 한 두 개 업체가 몰락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쥐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이 더 시너지를 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7나노 뭐 더 공정을 미세하게 만든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위한 투자를 이제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SK하이닉스가 이번에 인텔 부분에 인수한 것도 지금 당장보다는 4, 5년 뒤를 내다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 4, 5년 동안은 당분간은 좀 보릿고개일 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레포트를 보는데 다 내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반대로 간다. 오히려 이게 주식시장의 제로섬은 아니지만 소수가 돈 벌고 다수가 결국은 잃어요. 그런 원리인데 약간 좀 이제 보셨을 때는 쟤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돈을 벌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본인의 지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반도체가 내년에 사이클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는데 내년 뭐 1분기가 거의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리고 숫자가 나오고 실적이 나온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타이밍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는 조금은 이제 그래서 반도체가 위험하다. 쉬어갈 거다. 반도체는 그래도 신생 업체가 뛰어들기에는 힘들어요. 근데 2차 전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에 빈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네. 이 그룹이 2차 전지 쪽은 아예 전무한 쪽인데 해외 유수의 자동차 업체 거기 업체랑 연동해가지고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배터리 만드는 게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쉽대요. 그게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사실 제약바이오 쪽은 제약바이오를 한 2년 정도를 RA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다른 쪽은 잘 몰라요. 뭐 어떻게 다 전 섹터를 알까요? 근데 제약바이오 섹트 모실 2년 정도를 제가 RA를 해봐가지고 네. 기업 탐방도 엄청 다녔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경우를 좀 봤거든요. 만약에 이 치킨 게임에서 질 때, 물론 이제 LG화학이 1등이고 뭐 뒤에가 뭐 대만 기업도 있고 말 하긴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시장이 너무 커지겠지만 진입장벽이 쉬워서 너무 많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살아남는 애만 그러면 살아남는 거다? 단가가 당연히 인하될 수밖에 없죠. 그럼 실적적인 부분은 그럼 나중에는 진짜 물량 싸움이거든요. 물량 싸움에서 이기는 기업이 결국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5G는요? 5G는 사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야만 하는 산업 아니에요? 아이 5G 인프라 때 그냥 제가 뭐 이 종목이 이 섹터가 간다라고는 제가 자신하진 못하지만은 딱 그냥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중국 화이약 매출 비중이 작은 기업들 위주로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반중국화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주도주 이야기를 했고 주도주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SOC랑 철강 이쪽을 2021년에 주도 섹터로 꼽으셨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간 기업 위주로 봐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대장은 그 이유는 약간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속 인프라